복수의 바늘. 인조 14년 1636년 겨울 청풍년의 무암산 자락 은광에서 기묘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곳은 본래 은이 조금씩 나던 곳이지만 사고가 잦아 5년 전 폐광되었다. 특히 마지막 해에는 인부 18명이 한날 한시에 실종되는 대참사가 있었고, 이후 광산 어귀엔 조그만 사당이 세워졌다. 사당 안에는 이름 없는 여인의 위패 하나가 놓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무명사라 불렀다.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모호했으나 일부 노인들은 죽은 인부들 가운데 삭바느질로 먹고 사는 침선수 여인을 능욕하고 죽였던 자들이 섞여 있다는 수군거림을 전했다. 그 침선수는 타지에서 떠돌던 젊은 여인으로 무암산 채굴지에서 바느질을 해주며 생계를 이어가다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후 얼마 안 가 은광 사고가 터졌고, 사람들은 이유는 몰라도 그 여인이 저주가 되어 돌아왔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무명사에는 하나의 금기가 생겼다. 삼경 이후 사당 앞에서 바늘을 꺼내지 말 것.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지만 광산 근처 사람들은 이 규칙만큼은 철저히 지켰다. 그 무렵 중앙에서 내려온 젊은 참봉 김태술이 부임했다. 서울 출신이지만 글재주와 실무 능력이 뛰어나 승승장구하던 인물로 민속과 풍속은 미신이라 일축하며 이를 개혁 대상으로 여겼다. 태술은 어느 날 읍내를 돌다 노파들이 오늘은 바늘을 꺼내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비웃었다. 한밤에 바늘 하나 꺼낸다고 무슨 재앙이 생기나? 그는 일부러 관아에서 바늘을 챙기고 삼경쯤에 무명사 앞으로 향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고 사당 앞은 음산했다. 태술은 그곳에 서서 은바늘을 꺼내 하늘 위로 치켜들며 말했다. 귀신이 있다면 이 바늘을 보고 나타나 보거라. 내가 내 정체를 밝혀주마. 아무 일도 없자 그는 웃었다. 그는 바늘을 사당 기둥에 꽂고는 돌아서려 했다. 그 순간 사당 문이 삐걱이 열리며 안쪽에 낡은 장롱이 흔들렸다. 쥐인가 생각하던 순간 장롱에서 하얀 저고리 차림의 여인이 기어 나왔다. 얼굴은 반쯤 썩은 듯 일그러져 있었고 눈구멍과 입술엔 은바늘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태수를 바라보았다. 태술은 비명을 지르며 바늘을 두고 도망쳤다. 하지만 그는 관아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무명사 앞에서 꿇어앉은 채 죽은 태술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양 눈에는 은바늘이 꽂혀 있었고 손에는 쪽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나는 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 글씨로 써진 숫자 6번째. 사람들은 침묵했고 관아는 이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엔 다시 이야기가 퍼졌다. 5명은 그때 실종된 인부들이라더니 6번째는 이제 막 생겼구먼. 그리고 그날 이후 무명사 앞에서는 누구도 바늘을 꺼내지 않았다. 김태술이 죽은 뒤로 청풍년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그는 비록 미신을 무시하던 자였으나 그가 사당 앞에서 바늘을 꺼낸 다음 날 두 눈에 바늘이 박힌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사실은 고을 사람 누구도 쉽게 입 밖에 낼 수 없는 공포였다. 하지만 관아는 침묵했고 향리들은 그의 죽음을 자해로 처리해 문서를 올렸다. 고을 수령은 몰래 말했다. 이 일은 더 들추지 마라. 이미 6명이 죽었다. 더 늘어나면 관찰사께서 움직이신다. 그 말을 들은 주사 노만추는 혼잣말로 되뇌었다. 6명? 무슨 말씀이시지? 5명은 그때 광산에서 실종된 인부들이 아닌가? 만추는 조용히 기록을 들춰보다 오래된 장부에서 한 가지 기묘한 점을 발견한다. 그 무렵 실종된 인부들 중 특정한 5 남자들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바느질을 하는 여인을 두고 조롱과 폭언,
심지어 폭행을 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어떤 자는 그 여인을 광산 뒤 움막으로 불러낸 뒤 다신 마을에 얼씬거리지 말라며 무참히 내쫓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하지만 사건 직후 광산이 무너졌고 진상조사는 흐지부지 되었다. 며칠 뒤 만추는 고요한 밤 사당 앞을 찾는다. 그는 혼잣말로 말했다. 정말 무언가가 있다면 그 죄를 묻고자 하는 것이라면 더 중은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무명사 안을 들여다보았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위패는 그대로였고 장롱도 변함없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당 뒤편으로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슥슥슥슥 천천히 무언가를 꿰매는 듯한 숨을 죽이게 만드는 끈질긴 소리. 만춘이 그 소리를 따라 사당 뒤로 돌자 바닥에 남색 저고리의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먼지가 가득 낀 청동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표면에 손가락으로 긁어 쓴 듯한 글씨가 있었다. 7.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추는 등골이 서늘해진 채 물러났다. 그날 밤 그는 결심하고 무명사 뒤편의 움막터를 조사한다. 폐허가 된 움막터는 무너진 흙더미로 덮여 있었지만 지붕잔해 아래서 그는 한 줌의 유해를 발견한다. 하얀 뼈 조각과 함께 썩은 천 조각, 그리고 부러진 음반을 몇 개, 그리고 조심스럽게 묶인 작은 보자기 하나가 나왔다. 보자기 안에는 손때 묻은 종이 몇 장과 낡은 바늘쌈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힌 작은 글이 있었다. 그것은 여인의 자필이었다. 나는 바늘로 죄를 꿰매리라. 이 손을 비웃던 자, 이 입을 찢던 자, 내가 당한 만큼 그들의 눈과 입을 꿰매어 돌려주리라. 그녀의 이름은 민씨로 밝혀졌다. 호적도 없고 고향도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 오래전 이 고을에 내려와 조용히 살아가려 했던 여인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정식 직업인도 아니었고 궁궐에서 쓰는 침선수도 아니었으나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인부들의 옷을 기워주며 생계를 잇던 떠돌이 여인이었다. 며칠 후 청풍년에 또 하나의 죽음이 일어났다. 예전 광산에서 일하던 부역자 박윤길. 그가 자신의 방에서 입과 귀, 눈에 바늘이 박힌 채 숨져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일그러져 있었고 손가락엔 오래전의 화상 자국처럼 뜨겁게 지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민 씨를 조롱하고 광산 움막으로 불러내어 능욕한 자 가운데 하나였다. 그제야 사람들은 무명사의 저주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묻히지 못한 억울한 귀신의 복수임을 깨달았다. 광산 입구는 돌무더기로 완전히 메워졌고 무명사는 불태워졌다. 그녀의 유해는 고을 외곽의 작은 절에 묻혔고 위패엔 처음으로 이름이 적혔다. 민씨 여인, 바늘을 쥐고 살아간 사람. 그러나 그 후로도 해마다 한 번쯤은 누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 차이는 늘 같았다. 바늘로 꿰맨 흔적, 입을 꿰매고 눈을 찌르고 혀를 묶은 흔적. 사람들은 그걸 보며 중얼거렸다. 죄는 꿰매어 막히고 꿰맨 바늘은 다시 피를 따라 돌아오지. 지금도 청풍호 옛길을 따라가다 보면 버려진 장터 뒷골목 어귀에 낡은 저고리를 수놓는 여인의 실루엣이 보인다고 한다. 그 여인은 한 손에 음바늘을 들고 마치 누군가의 입을 꿰매고 있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다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